그냥 우리 국내로만 볼 때는 역시나 로보티즈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꼭 기업들의 주가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현대차 그룹에서 야, 로보티즈란 기업의 주가인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창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인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2012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는 올해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기준금리는 미국이 밴드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환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퍼센티지가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단 3.5에서 하단 3.0 정도 여전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하나에 1 년에 4번, 10번, 8번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그전에 4번 정도 우리로 치면 3, 6, 9,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금 예측하는 지표가 되긴 되는데 실제로 요 표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치가 잘하면 한 번, 잘해야 2번 정도의 거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미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의 흐름이 좀 없잖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만약에 끝날 게 문제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FMC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음 연도 공기 2026년이죠. 2026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아주 골드락스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고 고용은 안정적이면서 물가는 내려간다. 자, 이 표를 천천히 다시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의 전망 대비 같은 숫자가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서 위에 뭐 실질 GDP의 증감률인데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9월 달 프로젝션인데 GDP 같은 경우도 내년도를 1.8을 전망을 했다가 2.3으로 상당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 장기 실업률을 말하는데 한 4.4% 정도로 동일하게. 물론 지금 지난 11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4.5 정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장기 미국의 목표 실업률이 4.2라는 걸 감안하면 5가 아니라 4% 중반 정도라면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과 또 고용자 수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물가 전망 자체가 2.6에서 2.4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년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갖춰 놨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물가 이제 요거는 식료품이나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지난 하반기 동안 미국의 국제 유가는 지금 배럴당 60달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가 영향을 차지하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그 명분을 좀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헤드라인 CPI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 코로나 때 미국 물가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주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 같은 건 많이 내려갔습니다. 유스트카라고 해서 중고차에 대한 가격 변동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 생각하는 뭐 장기적인 물가는 좀 안정화됐다. 왜냐하면 PC 최종 목표치가 2.0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물음표를 던져둔 거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3.4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을 맞이하는 관점에서 26년도를 바라본 미국의 금리 인하 환율 자체는 대략적으로 이 올해 세 번을 내린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좋기는 한데 별로 그냥 환호하지 않았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실내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S&P 500의 최근 6개월간의 종목들의 수익 상승폭입니다.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1%, 팔란티어가 35%, 애플이 35%.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미국은 이쪽은 이제 테크주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재와 관련이 높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8%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AI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 컨슈머 디펜스라고 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P&G나 이런 대표적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한 게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6개월 동안 2% 올랐거든요. 펩시콜라는 소폭 상승이고. 예.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넷플릭스 많이 하락을 했군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 자체는 하다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 기준으로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 내년도 26년을 바라볼 때 큰 호재거리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다 좋을 거라 생각하고 뭐 또 시장에서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인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 월까지거든요. 5 월까지인데 조만간에 인제 뭐 12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기 연준 의장도 지명을 하고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장의 기대감으로 또 미국의 또 법리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점도표상에서는 우리가 26년도 상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또 금리 내렸으니까 뭐 무조건 증시 폭등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를 남겨 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물음표를 추가하는 이벤트가 더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12월 19일입니다. 일본의 비오제가 지난 1월 달에 50 bp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에 다시 대략적으로 한 7번 정도 동결을 했다가 이번 12월 19일 날 만장일치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의 근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 CPI가 지금 3%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7-8월 달에 경제 3분기 증진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소비도 위축됐고 수출도 제한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근데 CPI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뭐 쌀값 폭등 그런 것도 없잖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제는 또 내년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2%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금리 인상하는 명분에는 일본의 실질적인 실질 금리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명목 금리고요. 지금 보는 거는 명목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 안 된 거. 그러니까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뭐 아까 봤습니다. 미국이 3.5%, 뭐 그쵸? 한국 2.5%, 일본 0.5%, 이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해 놓은 잣대를 만들어 낸 어떤 결정적 숫자고. 근데 여기에는 인제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거를 우리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걔네들 데이터를 놓고 할 때 경기 침체를 관유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실질금리가를 마이너스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올려 가지고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를 회복해서 기업 쪽에 비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를 소비자로 전가를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목표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참고로 일본의 0.75%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바로 제로노믹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제로노믹스 이후에 일본은 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 아직까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흐름을 놓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일본이 지난 9월 달 이후부터 거의 10월 달부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민당 새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일본의 재정 정책 확대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금의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통화는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좋게 보게 되면은 나쁘게 보게 되면 좋게 보게 되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에 따른 뭐 글로벌 증시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 뭐 이동성 흡수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나쁘게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규모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거죠. 이거는 단문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다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장 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급등하는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조금 더 주목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흐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기준으로 오히려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당 1.17 유로.
그건 이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달러가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파운드와 또한 달러에 대해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오히려 1.33 파운드 정도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만 유독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자국 통화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연일 삼각보다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뭐 미국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정시가 지금 2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우리가 말한 금리 정책 외에 주변 외적인 요인을 보게 된다면은 상반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요렇게 유가는 지금 인제 사상 55 달러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내려가고 금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은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가고 또 하나가 한 가지 인제 좀 불확실한 거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있는 내용이 BTC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배포인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올해 10월 이후로 상당히 약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시와는 조금 별개의 이슈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비트코인 약세 배경에는 또 많은 다른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시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가지고 추정하거나 경계하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밈 주식이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비트코인과 좀 연동되지 않겠냐.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추정을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과 주시장의 연결, 뭐 달러 약세요는 조금 더 이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난 이번 12월 달에 지난 11월 달 밀려졌던 11월 달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4월 달 이후로 2.3에서 쭉쭉쭉쭉 오르다가 18월 기준으로 3.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때는 약간은 여름 효과도 성수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 8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드라이빙 시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휴가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가 갈 때 뭐 이게 한국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휘발유를 좀 꽉 채운다든지 그쵸? 그쵸? 그래서 보통 여름 7-8월 달에 미국지 데이터 기준으로 7-8월 달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제 아까 봤던 바로 그런 거죠. 원유 휘발유 가솔린 수요. 이 가솔린의 가격 자체가 CPI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뭐 가솔린 수요라든지 또는 인제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인제 뭐 소비 수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9 월은 쪼끔 인제 주춤했던 거는 셧다운 여파로 지출이 쪼끔 덜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1월 달 물가 지표가 떨어진 게 어찌 보면 좋게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좋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애는 미국이 9월 이후로 10 월까지 연방 정부가 셧다운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셧다운이 됐다는 말은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급여가 안 나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한국어로 표시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섹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일시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거는 호호 CPI가 아니고 물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반기 미국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지금 60달러 밑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한다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좀 묻는다면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거 물가 지표만을 보고 내리진 않아요.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내릴 때 가장 큰 배경에는 아무래도 부진한 고용 시장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한 우리가 말하면 취업률은 4%로 안정적인데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취업자 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계속 20만 건도 이제는 안 되죠. 10만 건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는 완전 다른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제조업을 부흥하는 그런 거고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 남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흐름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각산 외국인의 노동자가 미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하면 한국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제가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 인제 보면 바닷가나 농촌이나 어디 제조업 공장이나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거기 돌아가지 않는 구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한국인 노동자가 꼭 없어서만은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격차도 많이 좁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의 공수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와 외노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가격 격차가 심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 모침이 있다면 본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약간 사회적 범죄 이슈 좀 등등 복합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으로 간다면 미국 고용이 계속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이 나쁘다면 연준은 아마 앞으로도 내년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은 1월 26일 내년도도 일본 미국은 한 8번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지금 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의미표는 바로 동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보통 우리가 밴드로 보는데 74%의 확률이라 합니다마는 오늘은 참고로 12월 19 일입니다. 하긴 합니다마는 3.75면 동결이잖아요. 거의 1월 달은 그냥 동결이고 많은 우린 데이터는 1 월이 아니라 3월 28 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조금 전에 봤던 요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좀 잘 나온다든지 또 3 월까지는 최소한 12 월, 1월, 2월 근데 3월 28 일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3번 그러니까 12 월, 1월, 2월 3 개월에 4 개월이요. 4 개월의 데이터를 보고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물가 지표라는 것도 뭐 특별히 인제 앞으로 남아 있는 4 개월 동안 그쵸? 어떤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또 옛날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처럼 뭐 이상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물가 지수는 튈 수 있습니다만 트렌드적인 관점에서는 물가는 하향 언제 보일 거고 연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6 개월 정도 기간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그 개수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4개 정도 남아 있는 CPI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3월 달 정도면은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는 3 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있을 보통 4 월은 또 제낍니다. 이 미국들이 가만히 보면 3, 6, 9, 12에 많은 변화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분기가 지나갈 때. 그런 관점이고 또 미국이 내년도 가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최소한 3 월은 또 약간 패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6 월이나 7월 달 정도에는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 6 월과 3 월이 지나고 나서 7 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중간에 사임을 하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의장은 임기를 만료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로운 롤을 집행하게 되죠. 물론 그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케빈 헤세스라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바로 핵심적인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이분이 좀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기존 연준 학자들 중에서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되면서 정책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으로도 내년도 인하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거고 아까 놓고 볼 때 지금 인제 유럽이라든지 ECB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결한 상태에서 쪼끔씩 내려가려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런 관점을 본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미국은 올해 글로벌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다우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현재 12월 기준으로 13% 정도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한 20% 정도.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두 자리 주 조금 20% 정도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보다 덜 올랐죠. 하지만 인제 3년 연속 그래도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 뭐 다른 나라까지 볼 건 없습니다마는 올해 25 년도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000 선에서 올해 연간
한 16% 올랐습니다. 최근 하반기에 조금 훼손을 했어요. 대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의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심지어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본도 한 24%. 잠깐 주춤했던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온,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면으로 보시면 10년 연속 상승세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이런 그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추정적이고요. 다만 분기별로 조금 나눠 보게 되면은 이게 분기로 좀 나눈 건데, 확실하게 올해 접어들어서 4월 달은 글로벌 증시가 6월 2 분기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인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7월, 8 월로 이어지는 3 분기로 이어지는 상호 관세 자체가 완화되면서 많이 올랐고, 마지막 4 분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인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4 분기라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우리가 말하는 12월 달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주봉 흐름을 한번 나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달은 3 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AI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금 요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연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 뭐 연초에 바로 이 상승 설리를 갈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있습니다마는, 주식이 미국 주식의 나스닥의 월봉의 흐름을 본다면 상승은 위쪽이 맞는데, 연초에 또 어느 정도의 상반기 정도의 일정 부분에 숨고르기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약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만큼 핫한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10만 전자도 왔고, 이제 내년 1월 8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1월 8일 정도면은 삼성전자의 또 4분기 실적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조까지 이야기 나오는 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범용 기랩의 4분기 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18일이었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실제 미국 마이크론의 매출 총 이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의 내년 올해 4 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19조 원대 또는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4 분기를 좀 지나 가지고 우리가 인제 내년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내년도 연간 전망은 지금 생각보다 자료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 되게 높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UBS 같은 경우는 내년도 26년도를 거의 135조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디램 가격의 폭등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낸드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격 쇼티지 현상을 겪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 쇼티지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수요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이기 때문에 뭐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기존 범용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계속 통보할 수밖에 없는, 근데 물론 이 출발점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감산에 있었는데, 감산 플러스 이게 또 수요가 좀 미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물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인제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에 약간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27 년도까지 요렇게 인제 전망치절이 100조 이상을 본다는 거는, 범용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JP 모건도 보시면은 한 평균 판매 단가가 56%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걸 가지고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요 키움 접근 100조 같은 자료를 보게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이 중요한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정도에는 그래도 HBM의 매출 자체가 26조 정도로 대 이상 증가하지 않겠느냐. 요게는 인제 중간에 최근에 많이 생겼던 뭐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는 안 잡힐 거예요. 삼성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제적으로 양산 자체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 하는 거 본다면,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ASIC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 자체가 좀 더 HBM에 대한 어떤 HBM4의 진입 정비를 통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걸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봅니다. 실내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8 단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삼성하고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거의 12단까지, 그러니까 12단이라 그러면 HBM3E를 말하는데, 3가 하이닉스는 12단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한 70% 정도가 되고, 삼성은 아직까지 12단 HBM3 12단은 중간에 인지 접고 바로 점프 뛰어서 HBM4로 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80조에서 100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과연 삼성전자의 내년도 정업이익 전망치나 이 증권사들의 터무니없어도 보이는, 어찌 보면 그쵸?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료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은 브라보예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선반영되고 이어질지는 또 다음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해서 회사가 많은 투자가분들이 좋게 보는 이유에는 단순하게 범용만 올랐으면은 에이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화두가 작년도부터 이맘때까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언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 반도체를 납품하느냐, 하이닉스는 언제 독점적 지위를 이탈하느냐 그런 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핵심 자체는 다시 HBM4로 넘어갔어요. 근데 HBM4로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그냥 다시 무한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26년도에 또 하나의 희망 회로와 도전과 경쟁이 공존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엔비디아 젠슨랑 입장에서 굳이 HBM4의 발주 시기나 양산 체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고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구글의 TPO나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고 뭐 아마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메타도 만든다 그러고 심지어 구글도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 야 이를 이참에 우리 엔비디아가 어떤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루빈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전 세계 1위 젠슨왕은 아마 저처럼 초보적인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젠슨왕이나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영원한 독점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매출줄 루트를 답해나는 거죠. 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사 IDM 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대 IDM 회사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인데 제가 마이크론을 두 번째로 넣었군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그러면 이제 AI형 메모리도 계속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하이 브로드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고사양 어떤 좁은 통로로 많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단층으로 수직으로 8단 넣고 12단 하던 거를 이제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추론에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학습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또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DRAM도 있을 거고 또 LPDDR, GDDR7 또는 약간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던 엔비디아 주도의 새로운 저전력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소캠2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요렇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11, 18 인데요. LPDDR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2를 개발해서 또 출하를 하고 있죠. 샘플 출하를 한 겁니다. 이는 이제 소캠2인데 원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인제 올해 한 3-4 분기 정도에 일부 인제 시장에서는 소캠 관련 많은 기판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인제 기존에 AI로 몰렸던 이 흐름 자체가 서버용 DRAM이나 GDDR7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삼성 이거를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가 같은 그 반도체지만은 라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고런 관점에서는 인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신다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인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먹거리는 많아졌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조금 이어가게 되면은 요건 인제 실적과 관련된 EPS 성장률인데요. 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인제 내년도 블룸버그 자료와 국내 모천건설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본 표를 그대로 보여 드리겠는데 요 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년도 기준이 퍼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좌상단이 인제 퍼고요. 화면에서 우상단 우리가 말하는 주가 수익 배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 가로가 우리가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을 말하는데 내년을 놓고 볼 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EPS 성장률이 조금 높습니다. 성장률이니까 뭐 물론 이제 전망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하이닉스가 한 40% 후반 정도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보인다면 삼성전자는 한 70% 정도 이상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당 주식 한 주당 이익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분위기고 대신 PR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높게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니다마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안 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가전이 있고 그쵸. 근데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안정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체된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고밸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하이닉스에는 없는 게 바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적자 부분이 축소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익의 성장 속도는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인제 그게 어찌 보면 반도체 외적인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 보겠고요. 삼성 주가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20만 전자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커넥션이나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원래 소캠이라는 거는 출발 자체가 엔비디아가 먼저 주도를 해서 약간의 저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하나의 특화된 메모리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캠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주 비근한 예로 "삼성과 뭐 엔비디아의 협력이 어떤 겁니까?"라고 인제 한 질문에 대한 어떤 저의 답변은 가장 우리가 샘플로 봤을 때 가장 말씀드리기 편한 예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보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천천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HBM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패키징, 파운드리, AI 생태계,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차세대 AI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엔비디아를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AI 가속기, AI 액셀레이터가 가장 핵심 메모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사실 HBM 시리즈 3E 시리즈를 엔비디아로 가는 거는 이미 접었고요. 거의 HBM4에 올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독주를 견제할 수도 있고, 견제라는 표현보다는 인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패키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패키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TSMC를 거의 활용을 하는데, 아이큐브, 엑스큐브 등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은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코스 공정을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을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량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을 놓고 볼 때 대만의 TSMC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코스 공정이 완벽하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못하는 이 패키징에 대한 비즈니스를 삼성이 좀 가져오려는 그런 협력도 삼성도 노력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일정 부분을 대만 TSMC에서부터 일정 부분 조금 병목을,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병목이란 게 막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그걸 풀어줘야 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패키징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엔비디아가 지난 젠슨왕과 뭐 이재용 회장의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무슨 치킨 동맹, 치킨 만착, 네,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피지컬 AI에 대한 협력이었죠. 예, 그렇죠. 거기에는 로봇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삼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 안 하는데, 삼성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서 자기 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고성능의 오토용 칩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 놓고 봤을 때도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엔비디아와 삼성에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확률이 있고, 또 삼성은 3 나노급의 GA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뭐 이럴 수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타 인제 AI 생태계 쪽에서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가령이라면 데이터 센터 성장 수요와 궤적을 같이 한다. 뭐 그거는 인제 SSD, SSD도 우리가 말하는 기업용 SSD를 말하는 거죠. 같은 그림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인제 희망 회로가 붙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지금 당장 이게 캐파가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맨 밑에 보면은 로봇과 피지컬 AI가 있죠. 그러니까 인제 뭐 로봇도 AI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식으로 AI에 들은 거 보고 가는 것보다는 고사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인제 AI의 우리가 말하는 확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은 보게 되면은 뭐 숫자적으로는 좀 한계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무한 경쟁,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면 로봇 대수가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수백만 대, 200만 대, 몇십만 대 대수가 되는데, 이제 피지컬 레이로 들어가면 단순한 그 하나의 우리가 사람처럼 다니는 하나의 로봇 한 대, 두 대 이게 아니라 공장 제조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어찌 생각하면 모든 제조 공장, 모든 물류 공장 근데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찌 보면 가장 노멀한 HBM4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메모리 가격을 잡아가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습니다마는 부차적으로 거래 볼 수 있는 사업에는 실제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삼성의 피지컬 AI에 대한 차세대 AI 협력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은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삼성의 파운드리와 어찌 보면 인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역사를 쪼끔 보게 되게 되면은 인제 2017 년에 8 나노 공정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나노는 인제 작아질수록
기술이 고사양이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근데 구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8나노면 구형인데 1나노가 10억 분의 1 머리카락 크기라고 하니까 뭐 8나노면 좀 그거보단 두껍겠죠. 근데 이제 구형 8나노마저도 최근에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수주한 게 있습니다. 이런 오래 있던 상황인데요. 5월 달이었죠. 일본의 닌텐도가 스위치 2를 했는데 요게 인제 만드는 GPU입니다. 최근 12월 달에는 또 인텔까지도 인제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접수한 표현은 제가 그냥 워딩을 적어 봤는데 고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인제 보게 되면 뭐 29 년도 7나노 그다음에 인제 4나노 2021년 이후 인제 4나노 양산이 간 거고 아까 저기서 봤던 요 파운드리 AI 칩 다베나에 있는 ఛాన్స్ 3나노 GA가 22년도부터 양산 들어가고 지금 25년도부터는 인제 2나노 양산에 가고 29년도 1나노인데 아마 올해 25년도 삼성 이야기를 잘 보면 급하게 지금 2나노 양산에서 1나노로 가기보다는 뭐 요거 수율 높이를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또 과제 같은 경우는 2나노에서 1.5나노로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결정적으로 누가 미세하게 높은 수율로 우리가 말하는 수율이라는 건 양품의 비율인데 거의 50%는 안 돼요. 한 60-70% 까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수율이 50% 미만이라면 만들면 손해인 겁니다. 그쵸? 우리 이 계산해 보면은 양품의 비율인데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이 만약에 불량품이라 그러면은 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인제 바로 양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좀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끔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좀 제시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평택 5 라인에 대한 얘기 사실 쪼끔 이 평택 라인이 쪼끔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었는데 생각보다 올해 인제 28년도 정도를 가동으로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이 글자 좀 내려갔네요. 예, 보시게 되면은 추력은 인제 평택 라인에서 27년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요런 거는 중국에서 만들면 안 돼요. 당연히 중국에서 만드는 건 인제 보통 디램 같은 거고 한국까지 만드는 건데 HM4는 아마 27년도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건 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4E까지는 아직까지 저도 뭐 사실 나와 있길래 적어 준 거고 그래서 기타적 시제로 평택 5 라인을 좀 재개를 해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첨단 H비용을 납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또 글자가 가려졌네요. 아까 2나노와 1나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평택 5 라인을 거의 HBM의 거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지배적이고 요걸 좀 이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삼성과 AMD의 2나노 해법론이 2나노면 인제 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 파운드리인데 AMD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인텔 같이 PC용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AI 가속기를 만들죠. 여기는 인제 MI380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최근 12 월자 언론 보도를 또 오게 되면은 삼성이 앞으로 한 글쎄 뭐 빠르지는 않은데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26년도 정도에 AMD와 2나노 파운드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 아직까지 대면 TSMC까지 따라가기에는 따라간다는 말은 좀 그런데요. 점유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TSMC가 거의 70% 정도 되죠. 그거를 따라가는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원한 숙제를 조금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삼성전자 입장에서 차트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제일 많은 고민거리가 바로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워낙 인제 주가 자체도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타던 기업이에요. 물론 시장 때문에 사이클을 탄 적도 있습니다. 이는 분기 차트인데 예 매 분기 그러니까 뭐 1년 365일 잘 올라간 적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과거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럼 삼성의 주가가 진짜 대세 이런 걸 외에는 이때 요때는 2016 년도 17 년도는 거의 뭐 8개 분기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이때는 경기가 정말 좋을 때고요. 그리고 인제 그리고 나서는 오게 되면은 뭐 2개 분기 연속하고는 보통 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출발점마다 다릅니다마는 1 분기, 2 분기는 시장 관점이었고 본격적으로 9월 달에서 3 분기부터 실적을 가지고 폭발한 거란 말이죠. 3 분기부터 실적을 보고 발표해서 6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온 거고 4 분기 10 월부터 지금까지는 또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주가와 인제 실적은 쪼끔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선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서 본 대로 뭐 내년도 80조 100 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이런 분기 인제 10조 원 이상 15조 분기 뭐 60조 원 이상 간다면 실제적으로 시장 관점에서는 그냥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월봉이 이렇게 월봉까지 볼 것도 없는데 월봉이 낫겠죠. 분기봉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많았던 거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적자 부분이 좀 커질 때도 있고 또 삼성이 인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라." 왜 분사를 시키냐 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사업이 좀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건 하나의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거를 신성장 동력이 많이 들기 위해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체적으로 돈을 좀 잘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상장시키려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자식이 너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좀 싹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잠깐 내 새끼긴 한데 내 집에 새끼긴 한데 아예 그냥 출가를 시키는 스핀오프 인적 분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옆방에다가 노는 방 하나 있는 거 거기다 잠깐 "너 여기서 살아. 밥은 같이랑 나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AI가 또 만들어낸 게 삼성의 또 파운드리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양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숫자로 찍혀 주는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26 년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높은 숫자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서의 이익 기여도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적자 축소와 이익 기여도를 가장 포인트로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 주신다면요? 자, 로봇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중국 로봇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배경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첨단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섹터를 정해서 그게 2차 전지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고 우주항공도 있고 뭐 다 포함인데 2010년도 중반부터 중국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연간 2010년부터 24년까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10년대 아주 미미한 거의 뭐 대수 기준으로 10만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2021년 정도가 지나면서 연간 30만 대 이상 올해 같은 경우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대략 24년도, 25년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한 이후에 뭐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로봇이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연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미국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상이 있고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국가들은 이제 기업 주도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로봇주가 과연 정말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용을 보일지 자체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뭐 사실 신고가를 가는 것도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테슬라를 포함해서 또 미국의 또 대표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이제 현대차가 24년도에 미국의 조지 알리바마 쪽에 공장을 지어놨죠. 북미 메가 플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쪽에서 해서 인제 제조 공장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정말 26년도가 되게 되면 그래프도 있습니다마는 폭발적인 그리고 뭐 27년 8년도에 갔을 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격은 오히려 중국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다운시키면서 로봇의 보급화를 늘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로봇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규모의 경제를 아무리 로봇 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오히려 그걸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다운시키면서 판매 대수 늘린다. 그러면 천지 시장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 기업들의 피 터지는 싸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성 싸움은 고민이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많이 불을 지핀 게 아무래도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5년도 12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은 HMG 글로벌이 거의 이렇게 50% 이상 갖고 있는데 요 HMG 글로벌이 이제 현대차의 북미 메가 플랜트의 법인 일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현대와 기아가 주로 들어가 있고 모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그러면 지분 연계를 HMG 글로벌이 현대 50, 기아 30, 모비스 20이라면 이 HMG 글로벌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또 지배하는 과정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상장 이슈라든지 또는 사업 연결 고려해 놓고 봤을 때 정의선 회장은 정의선 회장대로 또 그런 관점에서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왜 완성차 현대 기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물류기업 현대 글로비스까지 주가의 그 동행성을 보인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트럼프 그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큰 틀입니다마는 제가 바라볼 때는 26년도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자체 아틀라스 포함해서 기타 로봇 자체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큰 틀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굴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올해 연말 물론 이제 26년도에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지는 우린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보통 행정명령 자체가 연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로봇주들의 상당히 많은 상승에는 또 그런 것도 이면을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제조업들이 실제로 많은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로봇을 가사 도우미 로봇, 청소 로봇, 뭐 제어할 로봇 거기에만 국한한다면 이렇게 뭐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직은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의문의 그 물음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렇긴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은 제조업이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조 공정은 실제로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의 그걸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로봇에도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이나 테슬라 삼성의 테슬라 칩이 들어가면 또 그걸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또 삼성전자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 미국 기업을 투자를 하면서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 브랜드를 가지고 또 같이 협력을 하는 그림이 되는 거고 BMW 마찬가지입니다.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과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전부 다 생긴 거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토요타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토요타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거고요. 중국의 BYD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BYD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유비테크라든지 에지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기타 샤오펑이나 리오또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요 화면은 안 나와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사이버원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는 인제 중국의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콰프라는 이런 콰프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주요 제조업사들이 로봇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빅테크도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본 거는 인제 제조기업들, 자동차 제조기업들 또는 기타 제조업들의 로봇 적용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인제 기타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진출했느냐. 요거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제가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도에 1월 달 정도에 지금 젠3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옵티머스 양산 자체를 27년 6년도 정도는 하지 않을까. 물론 대수는 여러 가지 추정이 많이 공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로봇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죠. 예,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젠슨 토르라는 또 휴머노이드 소형 컴퓨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ES에서 엔비디아는 이 코스모스 라인 그다음에 젠슨 토르라는 로봇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아니라 하나의 전용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요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젠슨항도 어찌 보면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로봇에 대한 어떤 플랫폼領域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최근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미나이로 잭팟을 터뜨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 만들게 됩니다. RT1, RT2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로봇에도 당연히 LLM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LLM 그 뭐라고 얘기해요? 대규모 언어라고 얘기하죠. 생성 AI에서 쓰는 말인데 이 LLM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보통의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제미나이 3.0이라든지 아니면은 챗GPT 5.1 이런 거 들어갑니다마는 로봇이나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SLM이 아니라 보통은 LLM이 아니라 SL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양은 작아도 돼요. 같은 언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도 구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핫한 기업 생성 AI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오픈 AI인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년도 정도는 로봇팀을 좀 해체를 했다가 다시 지금 피규어 AI하고 또 원엑스하고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협력을 해 가지고 아니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의 AI 프로그램 자체를 실제 로봇에 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는 기업들은 제조업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여기에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칩을 만들면서 또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동행한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유통기업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물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물류 로봇의 수요가 가장 큰 기업이고, 물류 로봇이라는 거는 큰 창고잖아요. 뭐 택배도 마찬가지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피지컬 AI의 컨트롤을 달성한다. 최근에 또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인스타입니까? 예, 그쵸.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늘 항상 늦은, 예, 애플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애플 로봇도, 근데 애플은 항상 좀 늦게 나옵니다. 근데 요런 거 인제 우리 빅테크의 그 진출을 이야기하는 건데, 충분히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향후 인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많이 인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로봇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품 및 주요 기업은 인제 이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기본으로 한 이미지예요. 휴머노이드를 기본으로 한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로봇도 우리 뭐 가만히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댁에 있는 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생각하면 돼요. 걔가 오다가 뭐 식탁에 뭐 다리가 있으면 알아서 피해 간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요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은 또 걸레를 들고, 밑에 만약에 이렇게 면봉 걸레가 붙어 있다면 걔를 들고 올라가서 먼지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센서가 이제 필요한 거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키엔스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제 모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모터라는 거는 보통 관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징징징징, 그쵸? 그 모터가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화낙도 있을 거고 미쓰비시 전기도 있고요. 독일의 지멘스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 잘 아시겠지만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거의 1 위입니다. 지금은 인제 제조업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 저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로봇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제 감속기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감속기예요. 이게 모터는 기본적으로 구동을 시키는 거고, 감속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국 관절이잖아요. 그죠? 관절이 이 구동을 하긴 하는데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근육이 들어가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감속을 시키는 걸 감속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제 감속기도 물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모닉 감속기라는 것도 있고 알본이 있는데, 요것도 대부분이 일본 업체들입니다. 뭐 예를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거고, 기타 인제 우리가 말하는 몸체는 보통 자동차 제조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 만들어요. 프레스니까. 몸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인제 경량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투용 로봇이면 또 다르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센서, 모터, 감속기, 고렇게 좀 이동될 수 있고, 또 제어기라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일본입니다. 뭐 미쓰비시라든지 화랑 이런 기업들이 주요 인제 부품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로봇은 이런 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품들을 서로 인제 구입을 해서 제조를 하는 공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뭐 아까 봤던 피규어 AI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고런 관점으로 인제 우리나라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이제 부품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가죠. 실제로 한국에는 로봇 완제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기업은 되게 많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면 휴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많은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뭐 현실적으로 좀 완성도 측면에서는 글로벌 로봇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뭐 사실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있는 자금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기술 격차라든지 양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주들 주가가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액추에이터를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를 하기 앞서 가지고 감속기란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는 감속기가 있었죠, 관절에. 대부분 감속기는 일본 감속기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인제 몇 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입하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PG라는 기업입니다. 하반기 주가가 아주 수직으로 많이 올라가신 거 이런 볼 수 있을 건데, 인제 감속기 중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 종을 모두 국내에서 양산한 기업이에요. SHSR 유성 감속기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인제 AI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예, 여기 보면 모터가 있고요. 구리선이 갈려져 있죠. 그리고 인제 요게 뭐 기어 같은 게 다다다다다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걸 뭐 이 동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징징징징징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도 인제 하모닉 감속기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내 선도 기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2개 기업은 제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장돼 있는 그랜데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제가 변동성 때문에 제껴 있고요. 또 사명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회사가 자동차, 방산 이런 거 다 많이 하던 기업인데 얘는 다 갖고 있어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 보통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우리는 하나의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제 사명 같은 경우는 이게 3 in 1 이라 해 가지고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모두 통합한, 그러니까 감속기라는 게 기존에 보통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거든 거든요. 뭐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이래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러면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액추에이터라는 구조를 한번 알고 과연 지금 시장의 수혜주가 뭔지를, 정말 왜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잘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어찌 보면 여기 보면 인크리멘탈 엔코더라는 게 하나 있고 이걸 인제 아까 봤던 요 그림을 해체한 겁니다. 이걸 해체하게 되면 요렇게 인제 그림이 나온 건데, 여기 이제 DC 모터라는 게 있죠. 모터는 뭐 모든 전자제품이나 구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이젠 LN RNM이라는 그 우리나라 상장 회사가 있죠. 그거 인제 주가도 좀 잘 움직이는, 그래도 로봇 관련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걔는 범용 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인제 범용 모터 관련해 가지고 구동 모터 쪽인데요.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인제 진행하는 거고, 왜냐면 원래 모터를 한다는 회사니까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인제 제어기라는 게 요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인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 하는 건데 이 감속기가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주가를 볼 때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인제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로보티즈를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로보티즈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액추에이터 사업이고, 한국의 로보티즈라는 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레인보우라든지 많은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제 제조사들 중에서 삼성이든 LG든 현대차 이런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그 부품이 아니고 그 아까 말한 다이나믹 셀이라고 브랜드되는 액추에이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셀을 통해 가지고 국내 로봇이 인제 갈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완성형 로봇까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AI 워커를 해 가지고 집계를 계속 인제 양산하는 겁니다. 예, 고런 것좀 같기 때문에 아마 로보티즈는 다른 여타 상장 회사들보다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쪼끔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물론 뭐 아직까지는 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어찌 보면 삼성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고 자회사를 한 상황, 그리고 삼성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라는 큰 명분에서 협력한 관점,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얽힌 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가시성으로 가지 않나. 참고로 로보티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부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로봇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항상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게 월봉을 보면 대부분 다 우상향 중에 있고, 이 요거는 인제 로보티즈의 월봉, 요거는 레인보우의 월봉인데, 일봉을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 쪼끔 인제 12 월에 변동성이 좀 큰 게 있어요. 그래도 인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1년 동안 많이 올르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도 참고로 올해 거의 뭐 10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중간에도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대략 1,000억 정도를. 예, 다른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얘는 그래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수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는 그동안 청수를 한 건 없어요. 그냥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대로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이기 때문에 인제 시가총이 어느새 2 조까지 와 있는데, 요게 인제 현대차와 관련돼서 좀 많이 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SPG나 SBB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있었냐 하면은, 저 인제 올해는 작년에 많이 안 움직이다 2023 년도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때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건 때인데 다시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약간 최근에 감속기 이슈로 많이 오른 게 있고 여기에 현대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SBB테크나 S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차 제조사 중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보는 종목들이 현대모비스는 눈에 잘 보이진 않고요. 이거는 왜냐면 모비스는 지분 이슈고 오히려 현대위아를 주목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위아의 기업 주가와 SPG와 SBB의 주가를 같이 페어링하는 전략이 좀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로보티즈와 현대위아를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현대차 그룹 쪽에서 오히려 인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강화하고 현대위아도 이번에 처음으로 26년도 CES에서 참관을 합니다. 고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기타 다른 로봇주의 주가를 보면서 동반 종목을 좀 매매를 했다면 매매하거나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여타 같이 움직이는 제조 공정들의 제조업체들의 로봇주의 주가 뭐 흐름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제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뭐 HL 만도도 있고 SL도 있습니다마는 제조 공정을 봐야 할 때는 현대위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국내로만 볼 때는 역시나 제가 볼 때는 로보티즈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을 투탑으로 삼아 놓고 기타 밸류체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에 좀 동행하는 것이 로봇주 투자에서 조금 더 바로 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수많은 로봇주가 있고 수많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 고기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인제 종목들의 변동성은 중간중간 나도 로봇이야 나도 로봇이 해서 기타 뭐 몸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기타 뭐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주가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꼭 그 기업들의 주가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26년도를 바라보는 로봇의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위아 요거와 로보티즈라는 기업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과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 4천선 돌파 이후 장기 투자용이던 ETF를 팔고 개별주로 옮기는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ETF는 보통 인제 우리가 간접 투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투자가들마다 쪼끔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ETF 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 자금 이동할 현상이라는 거는 약간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ETF의 본질 성격 자체가 약간 중기적인 성향이 있고 복리의 마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ETF 투자 성향 자체가 지수가 아니라 이래 이거 개별 종목으로 갔다는 거는 뭐 지금 25년도 하반기 시향에는 맞지 않는데 한 뭐 3 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ETF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ETF라든지 또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선 ETF 또 최근 12월 접어들어서는 바이오 ETF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수가 전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지수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섹터가 유용한 쪽으로 몰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올해 4 분기 우리나라 한국에서 좀 들어왔던 그 3 분기 시장에서 여기 보면 인제 타임폴리오라는 국내 바이오 ETF인데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ETF의 상승률인데 14,000 에서 20,000원 정도까지 거의 막 9월 이후로 11월 달에 10월 이후로 11월 동안 거의 14,000 에서 20,000원 정도니까 한 40% 이상 30% 이상 올랐거든요. 뭐 얼마 20% 이상 올랐죠.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은 뭐 11월 달 증시가 우리나라 주가 지수 자체가 남들보다 못 오른 건 아닌데 조정을 보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11월 달에 코스피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4% 조정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5% 1% 정도의 상승이었다면 조금 전에 봤던 타임폴리오 ETF의 11월 월간 수익률은 24% 정도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처럼 실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볼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인제 치수는 쪼끔 과열되고 그 뭐 섹터적으로 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수형 ETF를 선택할 것이냐 뭐 섹터 ETF를 선택할 거는 약간은 인제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아까 봤던 약간 11 일간 일시적인 현상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에서 어떤 지수보다 지수 추종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뭐 AI로만 쏠렸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AI에 쏠리면은 뭐 삼성의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종목이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TX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나스닥 S&P나 S&P 500이 지수에 추종하는 SPY 같은 ETF보다는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TTT 뭐 QQQ 이런 ETF의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건 인제 왜냐하면 나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 중에서 AI 반도체 종목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신고가로 날아가는 그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신고가를 가는데 뭐 애플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갈 때하고 구글처럼 구글만 가고 근데 만약에 뭐 섹터 내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집중을 높았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브로드컴, 마벨테크 이런 같이 갔으면은 거의 더 높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보게 되면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4분기 접어들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장기 중인데 인덱스를 팔고 만약에 섹터로 갔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장에서 느껴지는 지수의 상승세가 좀 멈춰 있고, 지수의 상승세가 멈춘 상태에서 지수는 좀 박스권을 잡아주는데 거기서 섹터 플레이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나 ETF를 고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ETF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에 인제 이런 사이트 ETF를 우리가 많이 정리해 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ETF 상품명이나 상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인제 유형이 있고요.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유형은 인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좀 안정적으로 채권에 가겠느냐,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통화를 베팅하겠느냐, 그다음에 애셋 알로케이션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나는 어차피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레버리지 또는 "야 나는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야 그리고 다른 "야 요즘 보니까 뭐 굴이나 금이나 은이 다 신고가래. 예 백금도 신고래. 나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또 일부는 부동산도 있겠죠. 요런 게 인제 구조적으로 상품적인 것을 이제 유형을 한번 고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약간 요건 다른 관점인데, 코덱스 상품이나 요런 걸 인제 쉽게 말해서 운용사 이름입니다. 예 뭐 삼성자산 운용권을 하겠느냐, 아니면 새로 런칭한 ETF를 하겠느냐, 아니면은 야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레버리지나 2배짜리 3배짜리를 빼고 또 내려가는 것도 빼고 보고 내가 해외 ETF를 할 건데 우리나라 환율이 인제 지금은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올라가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우리는 해지라는 건 나와 반대 방향, 우리가 만약에 미국 ETF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환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으면은 내가 ETF 손실이 생겨도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는 환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문제지 올라가는 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환해지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쉽게 말해서 정유 회사들, 미국 저 유 중동에서 막 기름을 사오는 게 이런 것들은 요 기름을 사 와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사오는 구입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상승에 해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니까 올라갔을 때 내가 원재료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거를 커버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 국내 주식 투자가가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ETF도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번 여기 말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 우리가 해외 투자를 했어요. 해외 투자를 했어요. 해외 투자를 했는데 잠깐 좀 인제 환율을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전혀 인제 ETF를 볼 때 원래 생각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화 환율의 인제 월봉인데요. 그 연간으로 한번 좀 봐 둘까요?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제 환율의 흐름인데 내가 해외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인제 미국 증시도 좋고 해서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뭐 우리가 말할 때 QQQ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대표적인 QQQ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내 해당 ETF의 손실률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되겠죠.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게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내려갔다고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돈의 가치 달러는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그쵸. 미국에서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ETF도 고런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고 가시면 좋은데,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해서 ETF에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했으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미국의 돈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은 위험자산, 주식은 위험자산, 달러는 안전자산.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갔으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약세로 가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미국 주식이 내려갈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한 ETF를 투자한 그 ETF의 NAV 순자산 잔고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원화로 투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약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이 폭락을 했다는 말은 달러가 강세고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환율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내려간다고. 환율 올라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주식 안 사고, 외국인 주식 많이 팔면 환율 올라가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해외 주식 쪽은 아까도 본 대로 마찬가지로 굳이 한해지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는 거예요. 이 노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노출을 시켜 버리는 거죠. 예 고런 관점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인제 액티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제 인덱스가 있고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그냥 주가 지수에만 동일하게 맞추는 거.
그쵸.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면 S&P 500 지수 대표적인 게 스파입니다. SPY.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액티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에이 지수보다는 섹터야. 그래서 아까 운용 매니저가 종합주가지 한국으로 치게 되면은 코스피래. 미국으로 치게 되면 S&P 500 지수 고거를 추종하기보다는 나는 고것보다 '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갈 것 같아.' 또는 'LG엔솔은 쪼끔 시간이 있다 갈 것 같아.' 그러면 LG엔솔 비중은 쪼끔 낮춰 놓고 밑에 있는 '근데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쪼끔 더 올라갈 것 같아.' 고런 식의 시가총액 순서를 가지고 가중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보통 패시브. 액티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액티비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됐고 나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가 좋아. 삼성이 무조건이야.' 그거 비중 높이고 '에이 유치한 짓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빼고 자동차는 뭐 적당하니까 요 정도만 넣고 하면서 쪼끔 더 펀드 매니저의 재량적인 그게 좀 많이 들어간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게 있는데 요거 인제 대표적 구분 방법이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면 ETF를 어떤 뭐 선택하게 된 기준이나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각각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말씀드려요. 일단은 ETF의 사이즈. 뭐 사이즈라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규모,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ETF라도 아까도 뭐 환해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긴 많은데 일단은 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거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가끔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직접 ETF는 투자하지 않아도 어떤 ETF가 유명하고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뭐지 '뭘 갖고 있지?'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뭘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뭐죠? 그중에서 ETF마다 약간의 그 종목별 비율이 달라요. 어떤 ETF는 같은 반도체 ETF인데 삼성전자를 20% 어떤 ETF는 똑같은 반도체 ETF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사이즈도 똑같아요. 뭐 5천억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를 더 두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뭐냐 하면 ETF의 가장 큰 그 투자 포인트가 사실은 복리거든요. 복리를 가기 위해서는 ETF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ETF가 사이즈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유입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ETF의 변동성 자체가 가다가 만약에 멈춰버렸다. 우리가 내가 어떤 특정 ETF를 투자를 해 놨어요. 대표 ETF는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덱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를 투자한다든지 뭐 미국의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을 투자한 이런 거는 변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섹터 행들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생 ETF 아까 제가 여기 보면은 막 새로 생긴 애들도 있거든요. 신상품.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왔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리 소문 없이 거래가 없어져 가지고 시가총액이 내가 분명히 들어갈 때는 한 2천억 5천억 됐었는데 바빠 가지고 한 1 년이나 안 봤더니 거의 200억 짜리 돼 가지고 보통 인제 폐쇄한다 그래요. 그래 갖고 인제 자녀재산 분배해 줍니다. 그럼 이건 뭐 그냥 내가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구성 종목 비율, 그다음에 변동성 요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어 가지고 쪼끔 더 인제 요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예. 대표적인 인제 우리가 ETF 중에서 아까 저는 인제 바이오 좀 많이 여러분들 보시니까 아까 그 타임폴리오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보는 ETF를 하나 보게 되면은 요 ETF가 올해 25 년도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아마 수익률이 66% 80% 정도 되는데요. 뭐 어찌 보면 되게 높고 시가총액도 어느새 4천억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꽤 많이 크죠. 예 국내 인제 타임폴로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바이오 ETF인데요. 요것도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안 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인제 바이오를 예를 들다 보니까 잠깐 보였는데 요런 ETF가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제 요런 ETF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보는 게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은 요런 식으로 수익률도 많이 보시지만은 일단은 사이즈를 먼저 봐요. 그래서 사이즈라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국내는 그래도 최소한 뭐 1,000억은 넘어야 됩니다. 제가 좀 권장하는 거는 보통 2,000억 이상. 그리고 상장한 지는 첫판에 선별할 때 너무 1 년짜리도 좀 조심하고요. 또 너무 오래된 것도 별 재미없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ETF 중에 뭐 신형 마라톤이라든지 저희 뭐 사실 특정 브랜드 그런 애도 상관없는 거죠. 예. 뭐 신형 마라톤이라든지 너무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매니저가 관리를 안 해요.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럼 내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지수 올라가면 수익 나고 지수 빠지면 빠지는데 뭔가 액티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일단 신생은 좋은데 한 그래도 내가 확인할 시점에 순자산이 한 최소한 1,000억 이상 그리고 상장한 적도 1 년에서 2년 전후 정도까지. 근데 그나마 좀 파릇파릇한 그런 쪽을 많이 좀 접근해 버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보는 거는 바로 구성 종목이에요. 구성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꼭 요렇게
트리맵을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활용해 보시면 어떤 종목들은 ABL 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알테오젠이 더 많은 기업도 있고 또 요거 자체가 일정 부분 조금씩 변합니다, 액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투자가분들은 내가 만약에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바이오 ETF 중에서 국내가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들어 가지고 인기 ETF를 찾아 가지고 요런 식으로 구성 종목에 들어와서 어떤 이 종목 중에서 비중이 높은 1, 2 종목을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게 있냐 하면은 물론 이제 주가는 여러 가지 좀 움직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 두면은 실제로 이쪽으로는 이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이 ETF가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투자자별 동향에서 주식은 너무 구체적인 방법인데 투자자별 동향에서 금융 투자로 잡힌단 말이에요. 투신도 잡히고요. 기관 쪽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ETF에 포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수급 자체가 우호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에이플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진짜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초반에는 비중이 없었지만 이건 이제 지금 이 스팟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 번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톡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하시게 되면 '아 ETF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켰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에피스홀딩스도 마찬가지네. 인적 분할한 지 인제 재거래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9%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느새 인제 상장하고 인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좀 유명한 ETF의 분석을 해 보면은 '아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면서 올라갔구나.' 그런 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런 관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ETF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ETF라는 것도 사실 인제 장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인제 쪼끔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한 5 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투자하는 거와 마인드를 쪼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ETF는 단순히 주가가 내려가는 것 자체를 보통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쌓는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식으로 치게 되면 주식의 분할 매수를 더 쪼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리의 씨앗을 심는 구조라는 관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ETF도 물론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ETF는 약간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할지 갑자기 하이닉스가 갈지 또는 삼성전자가 HBM4에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 날아가고 하이닉스 내려갔다. 물론 지금 인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개별의 연동성을 어찌 보게 되면 주식에서는 되게 위험하지만은 또 안정제로 보는 거고 또 요것도 있어요. ETF의 본질은 지수 평균 회귀력이라는 이 워딩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 놓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미국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도 10년 전과 20 년에 이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한때는 코카콜라나 P&G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면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의 상위는 전부 다 엔비디아가 올라가 있고 AI가 올라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다 많이 바뀌었죠. 과거 2000년 전후에 미국의 정유회사 뭐 쉐보르나 GE 이런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기업들은 퇴출이 됐죠. 근데 이 지수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수는 이런 게 바로 있어요. 개별 종목은 퇴출됩니다. 근데 지수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해요. 그쵸? 근데 알테오제라는 기업 자체가 코스닥으로 인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그러면 인제 우리는 인제 코스닥의 지수가 쪼끔 또 알테오젠만큼 빠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 친구가 빠지게 되면 다시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그 남아 있는 종목들 내에서 비중이 조정되죠. 그러니까 이거 꼭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개별 종목은 퇴출되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지수는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지수는 살아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는 결정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그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인제 시장 같은 것도 매년 오를 수가 없는데 이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인데 한국에 지금 AI가 계속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쵸? 근데 인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도 고민하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고 나면 또 주가주도 내려가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인제 여기에 시각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거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3 년, 5 년, 10년 후에도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할 수밖에 없죠. 우린 그래 왔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몇 년 후에도 미국 경제는 존재하는가, 한국 경제는 존재하는가, 글로벌 주식은 신고가인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ETF 관점에서는 변동성은 매도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장세인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사면 돼요. 근데 ETF는 내 마인드 자체를 복리의 마법과 중장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고 복리의 마법을 느끼기 위해서는 ETF는 단순한 분할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빠지는, 쉽게 말해서 종목이 빠지는, 시장이 빠지는 그 시점에 제이커브 효과를 이용한 마법, 바로 투자 지속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뭐 월간 기준으로 정액식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여력이 생긴다면 200만 원.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다 내가 대주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투자의 기간이 다릅니다. ETF는 최소한 제가 보통 권하고 싶은 거는 한국 기준으로는 한 1년 반, 18 개월 정도 또는 3년 정도를 저는 보통 권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사이클이 많이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18 개월에서 만약에 36 개월 정도라면 만약에 내려가는 시점에서 한 3달 동안 뭐 100 사다가 그다음부터 또 3달 더 내려가면 이제 150, 150, 150, 200 정도 사고 그 6 개월 정도 8 개월 연속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요. 어떤 그런 건 인제 뭐 믿음이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펴 놓고 만약에 급락이 왔을 경우에 이게 과거 10년 동안 회복되는데 월로 보면은 잘 안 보이고요. 분기 차트를 펴 놓고 보시게 되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3개 분기 연속 9 개월 연속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그다음에 올라가는 상승폭은 생각보다 장기적인 랠리로 갔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같이 국내 증시의 그 분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6 개월 이상 빠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2010 년도 이후로는 계속 행보권이었고 아주 큰 변동성이 한 30%가 빠졌던 코로나 때는 이후로 가장 최장 연기를 보였고 코로나 후유증에서 만약에 100만 원, 100만 원 3달 넣었다가 150, 150 넣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시 18 개월 정도 끌고 왔을 때 평균 나의 매수 단가는 대략적으로 2,500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하향 안정이 되게 됩니다. 고런 어떤 복리의 마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ETF 투자처의 최종 승부처는 뭐니 뭐니 해도 시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선별되는 ETF를 잘 고르셔 가지고 또 투자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잘 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여기 신사임당 관련해서 본 영상을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댓글에 또 좀 따끈한 회초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좀 더 고운 콘텐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창봉 주식 클래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